자, 우리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 얘는 개발자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가지고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개발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스 코드들은 향후 관리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당연히 모듈화하고 패키징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작성된 코드들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능 식별을 하고요. 그 확인된 기능 단위로서 코드들을 분류를 한다. 즉 모듈화 진행을 하고 그 모듈 단위별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빌드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 최소한의 운영 환경을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 이상은 돼야지 이게 굴러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빌드된 실행 파일들의 정의된 환경에 맞게 배포용 파일 형식으로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즉, 그 정의된 환경에서 패키징 결과를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편사항을 이제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패키징 및 적용 시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확인된 불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패키징 변경 및 개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배포된 것들 중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개발자한테 전달을 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릴리즈 노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릴리즈 노트가 무엇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릴리즈 노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정의된 릴리즈 정보를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한 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테스트 진행 결과와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한 개발팀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전체 기능, 서비스의 내용, 개선 사항 등을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릴리즈 노트에 작성 항목들이 있는데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는 요 헤더 부분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헤더가 뭔데? 라고 하면 머릿말. 릴리즈 노트 이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름, 딱 그 표지에 들어갈 법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 전체에 대한 간략하게 줄여놓은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해놓고요. 그 릴리즈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수정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버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든지 이제 릴리즈 추가 항목에 대해서 요약을 작성을 해놓고요. 재현 항목, 이 버그를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놓고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도 설명해놓고 그것들을 그 영향도 사용자가 그 기능들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기능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능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지원 영향도 그 릴리즈 버전에서 이것들의 기능을 변화를 줬을 때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놓으며 노트는 이제 설치 항목, 업그레이드 문서화 얘네들 이제 참고해 놓게 되면 되는 건 거죠. 자, 그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률 이런 거 관련된 거 참조해야 할 사항, 불법 복제 금지, 프리웨어 이런 것들이 되겠고 연락처는 만약 이거 문제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 라고 하는 콜센터 정보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보셔야 될 거는 머릿말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릴리즈 노트 작성 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듈 식별 하고서요. 모듈 식별할 때는 이제 빌드 수행해서 릴리즈 노트에 작성될 내용 확인하고 그 릴리즈 정보 확인해가지고 릴리즈 노트 개요 작성한다. 그 변경사항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도 체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버그나 이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영향에 대해서 기술을 하며 이제 그 영향도 체크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정식적인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추가 버전 릴리즈 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 본다면은 구멍을 뚫게 된다면 여기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되겠죠. 영향도 체크 부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작권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창작자가 가지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독점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고유할 권한을 이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복제하기가 쉽잖아요. 걔네들도 불법 복제나 배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통칭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친구가 뭐냐? DRM입니다. 얘는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우리 이 DRM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러면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배포한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대로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의 콘텐츠 생성, 유통, 이용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사용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보호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원본 콘텐츠가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디지털로 변환을 해가지고 패키저를 이용을 해서 DRM 패키징을 수행을 하고요. 그 패키징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콘텐츠에는 암호화된 저작권자의 전체 서명이 이제 포함이 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라이선스 정보가 클리어링 하우스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우리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해당 그림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저작권 관리의 흐름 및 구성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크게 띄워볼게요. 자, 우리 보게 되면은 클리어링 하우스. 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은, 자, 클리어링 하우스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 권한, 라이선스 발급, 암호화된 키 관리, 사용량에 따른 결제 관리 등을 이제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 제공자는 뭐예요?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패키저라고 하는 거는 그 콘텐츠를 메타데이터하고 이제 함께 묶어가지고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네 두 개를 합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징 해주는 그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콘텐츠 분배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 유통 단계를 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유통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콘텐츠 소비자는 그 실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RM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그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보안 컨테이너는 그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 보안 장치입니다. 자, 그 메타데이터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미리 설명해 놓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DRM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도 DRM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이제 사용이 되느냐? 저희는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각 업체들마다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이 그 제안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제안서에 암호화를 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 DRM 컨트롤러를 이제 작동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제안서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설정해 놓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냐, 캡처를 못하게 막는다라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일은 이 사람은 뭐 2시부터 5시까지만 열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평가 진행하는 동안만 열어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열어볼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DR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프로그램이 DRM 컨트롤러인 거죠. 방금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 암호화라는 거는 뭡니까? 그 콘텐츠와 라이선스를 암호화하고 서명할 수 있는 기술, 말 그대로 암호화시키는 기술인 거고요. 그 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라이선스 받으면은 그 키들 있잖아요.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 그것들도 이제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암호화 파일 생성하는 거, 그 콘텐츠를 어떻게 암호화된 콘텐츠로 생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식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표현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정책 관리는 그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정책들, 법령에 관한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크랙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크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랙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 어도비 같은 거, 우리 어도비 생각해 보면은 구독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독을 하지 않고서는 암호화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방지시켜버리겠다. 즉 정품 인증을 무력화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기술을, 우회하는 기술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 이 매뉴얼 당연히 누구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개발자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되나요? 아니면 사용자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되나요? 설치 매뉴얼은 당연히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용자죠. 자, 그러니까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개발 초기에서부터 적용된 기준이라든지 그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설치 시작하는 것부터 완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주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왜 발생을 했는지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치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기능 식별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적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줘야 되고, 우리 UI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 보고 있는 화면을 이야기를 하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걔네들을 작성할 순서대로 분류를 한 다음에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설치 파일이라든지 백업 파일을 이제 개별적인 기능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줘야 되고, uninstall이라고 하는 거, 삭제하는 것들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순서들도 단계별로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 그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걔네들에 대한 대처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뭐 얘네들을 체킹을 잘못하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매뉴얼 적용.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뭐 팝업이든 뭐든 등장할 거잖아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완료된 화면과 메시지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 완료된 매뉴얼들을 검토를 하고 고객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작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그 설명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동작이 가능한 컴포넌트 단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사용자 매뉴얼은 컴포넌트 명세서와 컴포넌트 구현 설계서를 토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용자 매뉴얼은 당연히 위에 이제 우리 어떤 거 봤어요? 설치 매뉴얼 봤던 것처럼 실제 이 기능을 식별을 하고 사용자 화면 분류하고 사용자 환경 파일 확인을 한 다음에 초기화 절차 확인하고 이상 케이스 확인하고 최종 매뉴얼 적용하는 거 우리 위에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은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형상관리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 형상관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얘는 알아두셔야 되죠. 자, 우리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개발된 일련의 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GitHub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Git으로서 우리 기록해 놓으면은 내가 처음에 이렇게 코드 집어넣었는데 뭐 코드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 작성되어 있고 또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된 내용 알려주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요? 만약에 한 소스에 대해서 여러 명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 생겼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수정을 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그 상태로 돌려야 하는지 그런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거 그게 뭐다? 형상관리다. 그래서 이 형상관리라고 하는 거는 전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왜 유지보수도 그 소스 파일 가져다가 어디 잘못된 거 있으면은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전 관리가 필요해서 자, 이 형상관리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처음에 형상 식별을 해야겠죠. 그 형상관리 대상한테 이름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계층 구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수정 및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이고요. 버전 제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이 된 다른 버전의 형상 항목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특정 절차하고 도구를 결합시키는 작업. 형상 통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준선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정하는 작업. 자, 그리고 형상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결성이 뭐예요?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 이 소스 코드를 누군가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수정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제 형상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사 작업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관련해가지고 주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기능. 자, 첫 번째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그 최신 버전들과 이제 그 변경 내역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 실제 저장되어 있는 저장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가져오기라고 하는 거는 버전 관리가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저장소에 처음으로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장소에서 파일을 받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체크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체크아웃 했던 거 물고 있었던 거를 수정을 한 다음에 나 이거 끝났어 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반납하는 물고 있던 거를 토해내는 그것들을 이제 체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밋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나 이제 완료했다. 성공적으로 완료쳤다 라고 하는 경우.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충돌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diff 도구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냐면은 우리 GitHub에서 보면은 실제 이전 코드가 있고 여기 이제 코드가 있을 때 내가 추가된 친구들은 막 여기에 초록 색깔로 뜨고
제거된 친구들은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잖아요. 이 소스 코드 얘하고 얘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차이점이 띄어쓰기 하나라도 차이가 있는 곳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료하기 전에 완전히 완료치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서는 완료치라고 괜히 이제 완료하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통해서 수정한 후에 갱신을 완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최신 버전으로 이제 로컬 환경들을 이제 동기화 시켜주면 되겠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 임포트 그 저장소에 신규로 파일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그 개발자가 저장소에 추가된 파일을 이제 우리 로컬 작업 공간으로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그 인출했던 것들을 수정을 한 후에 이제 설명을 붙여가지고 다시 저장소로 반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커밋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우리 작업했던 환경이 이제 과거랑 이제 섞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갖고서요. 그 추가된 파일의 수정 기록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전 개발자가 추가했던 파일하고 이후 변경된 파일들의 차이를 확인하는 요 과정.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 폴더 방식,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분산 저장소 방식. 자,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형상 관리 도구들. 자, 그래서 공유 폴더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버전 관리 자료가 이제 그 지역 컴퓨터 로컬에 공유 폴더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관리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잘못 복사하거나 파일을 다른 위치로 복사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일의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질문이 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이력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드를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버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건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기, 충돌 방지, 그리고 추적, 이게 가능하도록.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물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공유 폴더 방식은 공유 폴더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 버전 관리 자료가 서버에 저장이 돼가지고 관리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서버 관리는, 이제 모든 버전 관리는 서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그 버전 관리 자료가 하나의 원격 저장소와 분산된 개발자 PC의 지역 저장소에 함께 저장이 돼서 관리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저장소에는 이제 버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지역 저장소의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유 폴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 여러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 네트워크 공유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서버라고 하는 회의 자료 폴더에다가 그 산출물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건 거죠. 여기서 내려받고 여기다 내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접근 권한들도 설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서비스를 제공만 하고 다른 한쪽은 요청만 하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청만 하고 서버는 응답을 하고, 그래서 한 서버가 여러 사용자를 응대하는 중앙 집중식 처리이며, 예를 들면은 우리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되게 되는 건 거고, 네이버 서버는 서버가 되고. 자, 그리고 분산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깃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 사용자가 전체 소스 코드를 로컬에 저장해 놓고 이제 원격 저장소에다가 따로 해놓는 것들, 이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거, SV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방식에 해당이 되느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든 모든 버전 관리 자료가 서버에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되는 방식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S에 대한 단점을 이제 개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은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 변경 같은 것들이 안 됐었고, 즉 그 CVS는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도구기는 했는데, 모든 개발자가 중앙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 형식의 팀 작업 공간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가 SVN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특징이라고 본다면 오픈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디렉터리 이름 변경, 이동 가능하고, 그리고 최신 버전이라든지 이제 변경사항들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에 대한 주요 명령어는 add, commit, update, checkout, log, unlock, import, export, info, diff, 그리고 merge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merge라고 하는 거는 병합, diff는 차이, 그리고 info는 정보, 그리고 export는 그 서버에 대해서 받아오게 되는 거, 그리고 얘는 그 서버를 이제 저장하는 거, import 하는 거, 그리고 락, 언락이라고 하는 거 잠그거나 해제하는 거, 체크아웃은 이제 받아오는 거 클라이언트로, 그리고 업데이트는 이제 변동 내용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커밋은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하면 적용되는 거, add는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git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얘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죠?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분산 저장소에 해당이 되나요? 분산 저장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개발해 사용할 관리 도구로 이제 개발한 이후에 주니오 하마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 얘의 특징은 분산 버전 관리, 그리고 원격 저장소 이용, 그리고 로컬 저장소에도 저장이 된다라는 거, 두 개의 저장소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도 역시 주요 명령어로는 add, commit, branch, checkout, merge, init, remote add, push, patch, clone, 그리고 포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add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추가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우리 commit은 작업 내용 저장하겠다. 그리고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다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폴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치에다가 내가 생성을 한 거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이동시키는 친구, 그리고 멀지라고 하는 친구는 병합시키는 친구, 이닛은 지역 저장소 생성, 리모트는 원격 저장소의 연결, 푸시는 그 변경 내용 반영, 패치는 그 이력 내용을 반영, 그리고 클론은 복제, 그리고 포크도 복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 내용들 그냥 한 번씩만 쭉쭉쭉쭉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it 브랜치가 뭐냐면은, 브랜치가 그냥 따로 가지치기 하는 그냥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코드를 내가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코드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갈라내 놓은, 그래서 그 책에다가 복사본을 하나 더 따가지고 이제 복사본에서 마음껏 수정을 하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병합시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냥 수행할 수 있는 분기 처리하는 거다라고 복사본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git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작업 내용을 커밋을 했다가 지역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고 스테이징 영역에 저장을 했다가 커밋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작업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역 저장소에 반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고 실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git 설치를 해주시고 계정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등록을 해서 계정을 설정을 하며 지역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버전 관리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 지역 저장소는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폴더에 이제 생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작업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작업 폴더에서 스테이징 영역에 애드가 될 거고 그 스테이징 영역에서 지역 저장소로 .git에서 커밋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그때 이제 작업 내용을 이제 지역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하고 작업 내용을 지역 저장소에 저장한다 라는 거. 이 git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브랜치 관리하는 것도 해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자동화 도구 보도록 할게요. 자, 빌드 자동화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빌드를 포함하여 테스트 및 배포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자일과 같은 지속적인 통합에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이고요. 개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이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ant, make, maven, 그리고 그래들, 젠킨스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뭐가 가장 유명하냐? 젠킨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래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유명합니다. 자, 우리 J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약간 자바 기반일 것 같죠?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로서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되는 서버 기반 도구이고요. 이때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는 그 작은 프로그램인 서블릿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실행을 하고 그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로서 SVN,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거랑 git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형상관리 도구와 연동이 가능하며 친숙한 GU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루비 기반의 이제 오픈소스 형태의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바, C, C++, 파이썬 같은 언어들도 빌드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요 그루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DSL을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을 한다. DS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웹페이지 영역에 특화되어가지고 사용이 되는 HTML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특정한 도메인 아니면은 영역이나 용도에 맞게 기능을 구성한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HTML 문서 안에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컴파일 되지 않고 별도의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언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12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